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제 5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는 학습 주제가 측정과 척도입니다. 자, 그래서 측정과 척도에는 크게 측정의 의의, 그 다음에 개념화, 조작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측정의 수준, 뭐 명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 이런 측정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척도의 종류, 리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 의미분화 척도, 서스턴 척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측정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한다. 개념화와 조작화를 이해한다. 측정 수준을 이해한다. 척도의 유형을 이해한다. 이렇게 네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측정. 측정이 뭐냐? 측정이란 결국 추상적, 이론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수단. 바꿔 말하면 측정이라는 것은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이나 변수를 현실 세계에서 관찰 가능한 자료와 연결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이 측정에는 사람, 사물, 사건, 이거 등과 같은 측정 대상이 아니라 측정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 숫자, 상징 이런 같은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 측정이 되죠. 측정을 어떻게 해야 규칙이나 수나 상징 이런 게 있어야 또 측정이 가능하죠. 측정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어떤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하려면 그 사람의 몸무게라는 속성에 숫자를 부여하면 되겠죠. 이처럼 측정은 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양적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그러면 이제 측정의 기능이 뭐냐? 측정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의 어떤 속성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 측정인데, 이러한 측정은 가설검 중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정의 기능은 첫 번째가 일치 및 조화의 기능, 두 번째 객관화 및 표준화의 기능, 세 번째 계량화의 기능, 네 번째 반복과 의사소통 기능,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간략히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일치 및 조화의 기능이 뭐냐면 측정 규칙은 어떤 이론적 모델을 현실 세계와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과 경험적인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 절차 이런 걸 제시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화 및 표준화 기능이다. 이거는 측정은 관찰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그리고 표준화를 통한 과학적인 관찰과 표준화된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측정이 만약에 없다면 경험적인 검증이 어렵고 일반화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계량화의 기능이 뭐냐면 사건이나 현상을 세분화시킨 다음에 통계적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계량화입니다. 숫자가 대표적이죠. 이 숫자라는 것은 바로 통계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치로 옮겨주고 변수를 계량해 주는 게 바로 계량화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과 의사소통 기능. 이건 뭐냐면 측정은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거나 반증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이라는 것은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측정. 그러면 이제 이 측정에 또 그 원칙이 있습니다. 측정의 원칙. 측정의 원칙은 첫 번째가 상호 배타성의 원칙이고 두 번째가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호 배타성의 원칙이란 뭐냐면 조사 대상이 한 가지 속성만 지녀야 하지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닐 수 없다. 상호 배타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신의 직업군이 뭡니까? 했을 때
전문직 1번, 2번 서비스직, 3번 사무직, 4번 정규직, 5번 주부, 6번 기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만 딱 체크하는 거죠. 정규직은 전문직, 정규직은 서비스직, 전문직, 사무직가 모두 중복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배타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직, 서비스직, 사무직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상호 배타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기를 나열할 때 조심해라. 그게 바로 상호 배타성의 원칙이다. 왜냐? 중복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포괄성의 원칙. 모든 대상은 반드시 한 가지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을 때 기독교, 천주교, 종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 종교 없음. 뭐 기타 뭐 이런 식이 있는데 기타 종교를 포함시켜야 결국 포괄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종교 없음까지도 틀린 건 아닌데 제대로 된 측정을 하려면 기독교, 천주교, 종교 없음, 기타까지 넣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든. 그게 바로 포괄성의 원칙이다. 이게 측정의 원칙의 두 가지. 상호 배타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개념화,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변수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개념이 뭐냐? 어떤 현상이나 대상의 의미나 공통된 속성을 단어, 용어, 상징으로 표현한 추상적인 게 개념이죠. 개념에는 변수 플러스 상수가 있다고 했죠. 이러한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은 명확성, 그 다음에 범위, 체계적 의미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명확성이라는 것은 명확한 경계, 범위라는 것은 개념의 추상적 감소, 체계적 의미는 이론의 근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갖춰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려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과정이 개념화. 그러니까 개념은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구체화니까 구체화하는 과정이 개념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화, 그러니까 이게 더 확대된 게 이제 개념적 정의인데 개념적 정의란 뭐냐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로 개념적 정의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 결국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 사회현상 등의 변수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개념적 정의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기심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이기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잘못한다면 성취 욕구를 이기심으로 측정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개념화, 그리고 이제 개념적 정의라는 거. 이 개념적 정의는 말 그대로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전 단계다. 개념적 정의는 조작적 정의를 위한 전 단계다. 그래서 우리 이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화를 이해하고 개념적 정의를 이해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개념화의 어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을 보완하고 좀 더 경험적인 구체화를 위해서 이 조작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조작화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개념을 조사 과정에서 관찰 가능한 지표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조작합니다. 결국 조사에 사용되는 변수를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측정입니다. 주제가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을 하려면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점수 이런 것들을
계량화시켜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조작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조작적 정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 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안 좋아. 그럴 경우에 청소년 자살 생각이 높다. 이런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에 독립 변수가 뭐겠어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겠죠. 종속 변수가 뭐겠습니다? 자살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종속 변수 자살 생각은 결국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찰 및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횟수가 몇 번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과 부모의 대화가 단절이 몇 번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높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살 생각을 한 경우에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시도, 횟수, 여부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조작적으로 저촉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완전히 대변하면서 경험적 조사가 가능한 개념 또는 지표로 변환시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화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작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이 조작적 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자, 이 측정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개념이 있습니다. 추상적이가 된 개념. 이 개념을 이제 개념적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수치화가 안 되니까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조작적 정의로 만들어요. 그리고 조작적 정의가 됐으면 그 다음에 변수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그 다음 단계는 조작적 정의, 그 다음 단계는 개념,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변수 이런 네 가지 단계가 바로 측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작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한다면, 조작화란 개념화 과정의 연장으로 변수를 측정하게 될 구체적인 경험적 과정을 명료하게 하는 게 조작화고, 조작적 정의란 측정에 앞서 변수의 개념적 정의의 의미를 최대한 관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측정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는 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관련 척도를 탐색을 한 후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작화 과정을 최종 산물이 나오는 것이 수량화. 수량화가 됐다는 것은 양적 조사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A학점이란 그 과목의 모든 평가 지표를 합산한 점수가 90점 이상,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조작적 정의가 잘 된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가정환경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연구에서 어떤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면 부모 자녀 간의 그 의사소통, 그리고 종속 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 측정하기가 어려운 추상적 개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 변수인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주당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시간, 그 다음에 종속 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은 흥미, 학업 성적에 대한 태도, 뭐 학교 부분 준수 이런 걸 합산한 점수로 조작적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사회조사를 위해서 추상적인 사물 또는 현상을 객관적이고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는 게 바로 조작적 정의가 됩니다. 특히 이제 양적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문제를 측정 가능한 지수로 대체한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질적 연구다. 그럼 좀 달라지죠.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수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서 참여 관찰하고 태도 이런 걸 관찰하면 되니까. 따라서 이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주요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과정, 그리고 타당도,
기존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조작적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결국 측정 도구를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한데, 측정하려는 개념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과정으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아주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조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제대로 형성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본격적으로 이제 측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측정은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교재에 나온 것은 측정에 대한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명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측정 수준은 이 변수, 그러니까 명목 변수, 서열 변수, 등간 변수, 비율 변수의 변수를 빼고 수준으로 이제 바꾸말이랑 똑같은 건데, 결국 이 측정이라는 것은 측정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 그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부여하는 과정이 바로 측정이 되는데, 이때 일정한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측정 수준하고 측정에서 사용되는 척도의 성격을 규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 수준이라는 것은 측정 대상의 속성을 측정하는 방식대로 그 대상에 부여된 숫자, 그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측정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 수준에는 사람, 사물, 뭐 사건, 근거에 따라서 측정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속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 이 네 가지로 위계 범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측정의 어떤 유형이라 그러죠. 수준, 유형 보면은 크게 이제 명목적 측정이라 그러죠. 명목 수준 같은 말입니다. 이 명목적 측정은 말 그대로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 그냥 확인할 때 이제 쓰는 거예요. 목적이 간단합니다. 이 명목적 측정, 명목 수준이 가장 낮은 레벨인 거죠. 뭐 측정 대상의 속성을 그냥 단순히 확인하거나 포괄적인 범위에서 분류할 때 이제 이 명목 수준을 쓰는데, 이 명목 수준은 그러니까 가장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양의 정보가 좀 적고, 그리고 사칙연산이 필요 없어요. 사칙연산이 불가능해. 그리고 뭐 자료값을 막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명목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명목 수준. 그리고 명목 수준에 이제 다양한 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명목 수준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게 있겠죠. 성별, 그런 질문지를 했을 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그때 이제 사용한 숫자 1, 그 다음에 2, 이런 것들은 의미는 없잖아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찰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순한 기호. 그래서 숫자를 그냥 부여하는 거, 그게 이제 명목 수준이죠. 왜? 분류할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명목 수준은요, 성별이라든지 남자, 여자, 직업, 변호사, 교사, 뭐 등등 이렇게 직업, 그 다음에 종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 그 다음에 혼인 상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취미가 뭡니까? 독서, 영화, 운동 등등. 그 다음에 장애 유형, 그 다음에 뭐 거주 지역 어디에 사는지, 뭐 자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범주를 그냥 분류할 목적으로 사용한 게 명목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 측정은 말 그대로 포괄성, 상호 배타성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 측정의 원칙이니까. 상호 배타성의 원칙, 포괄성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뭐 이름을 부여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적어도 2개의 범주. 그 범주들은 좀 명확해야 되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애 유형 그러면 1번 지체장애, 2번 시각장애, 3번 청각장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 대학 뭐 이름대로 쭉쭉쭉 분류하면 되고 학번 쭉쭉쭉 쓰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족 구성원 엄마 아빠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운동선수 등번호 딱딱 분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속 정당 그 다음에 뭐 선호하는 색깔 인종 뭐 출신 고등학교 지역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 그 다음에 뭐 현재 흡연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를 표하는 게 명목적 수준, 명목 측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서열 수준. 서열 수준은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거죠. 수준이 있는 거죠. 뭐냐면 측정 대상이 지닌 속성의 크기를 측정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대상을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류된 속성 간의 순위 서열이니까 순위가 있다는 거죠. 순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측정 대상을 특정한 속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측정 대상자 간의 크고 작음이나 높고 낮음 등의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열 수준이라는 것은 서열 간의 차이는 측정하지 않고 그냥 대상들의 순서에 관한 정보만 측정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리커트 척도가 가장 기본적인 예죠. 리커트 척도가 서열 수준이에요. 리커트 척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5개로 형성돼가지고 이제 자가채점 하잖아요. 만족도 되는 거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서열이 딱 나눠져 있죠. 그게 리커트 척도. 그래서 리커트 척도, 서열 척도다. 그래서 이 서열 척도는 쉽게 얘기하면 순위죠. 순위. 각 범주들 간의 어떤 상대적인 순위 비교가 필요할 때 이 서열 수준, 서열 척도라고 하죠. 서열 수준. 지금은 이제 수준이니까 측정해서 서열 수준. 그래서 뭐 높고 낮은지, 높고 낮은지, 크고 작은지, 뒤인지 앞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서열화가 필요한 게 서열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 서열 수준의 기본적인 예를 든자면 장규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분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선호도, 싫어함, 보통, 좋아함 이렇게 서열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생활 수준, 소득 수준 상중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교육 수준도 상중하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적 같은 경우도 석차가 나와 있으니까 서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장 만족도도 상중하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리커트 척도에서는 만족도,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5가지.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따면 1급이 되고 2급 이론 수업 받고 실습하면 2급 나오잖아요. 2급.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죠. 옛날에는 3급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복지국가 그 복지 비율 지출에 국가가 순위를 매긴 것도 서열을 매긴 거죠.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 시설에 이제 평가를 끝났는데 평가 그레이드 등급이 나오죠. A, B, C, D 점수 학점도 A, B, C 나오죠. 서열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서열 수준 일명 서열 척도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서열 수준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등간 수준. 등간 수준은 개념이 뭐냐면 각 범주의 순서를 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간격이 동일하도록 하위 범주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당연히 들어가. 거기 플러스 간격이 동일하도록 하위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서열 수준이죠. 왜? 서열이 위아래 상하가 나눠져 있으니까. 명목 수준 그다음 서열보다 더 높은 게 등간 수준이에요. 분리도 했고 순위도 매겼고 근데 이제 등간이니까 뭐야? 간격, 순서 2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간 수준의 범과 범주에 붙여진 그 속성 간의 거리, 이 거리라는 것은 그 의미뿐 아니라 간격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등간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 간격은 동일하지만 절대값이 0이 없어. 절대값이 0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떤 비율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간 수준에서는 중요한 건 절대 0점이에요. 절대 0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절대 0에 대한 의미는 약간 임의적이고 또 상대적인 의미로 설정되어 가지고 변수의 값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0도라 해가지고 0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수치화 시켜서 그냥 0일 뿐이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이 0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상대적인 의미로 설정되어 가지고 변수값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작은 것이라는 속성의 절대적인 크기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이라 가지고 절대적 속성의 크기는 측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 중에서 예를 들자면 덧셈, 뺄셈은 가능합니다. 더하고 빼기. 그런데 이게 등간 수준에는 0이, 아까 절대 0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율 수준처럼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까지는 가능한 게 등간 수준. 그런데 비율 수준은 절대적 0이 없으니까 곱하기 나누기까지 되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자면 최고 기온이 어제는 섭씨 15도이고 오늘은 30도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최고 기온의 차이는 15도라고 말할 수 있죠. 30 빼기 15니까 15죠. 그런데 등간 수준은 절대값 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0도는 15도보다 2배가 더 뜨겁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절대적 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간격은 동일해 보이는 찐데, 그렇기 때문에 섭씨 0도는 열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영하와 영상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섭씨 0도라 해서 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등간 수준에 해당되는 예로는 온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온도. 그 다음에 뭐 지수로 끝나는 거, 물가 지수, 지능 지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지능 지수, 그러니까 IQ죠. IQ도 이제 등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생산성 지수, 뭐 인성 검사, 뭐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등간 수준인데, 어떻든 대표적인 것은 절대 0점이 없고 온도, 요게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지수로 끝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등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서열 간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간격이 동일하도록 연속성성의 수치를 분류하는 게 등간 척도인데, 등간 수준인데, 이 절대 0점이었기 때문에 임의의 0점이라고 해요. 임의의 0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된다,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율 수준이 있죠. 비율 수준은 뭐냐면 개념이 응답 범주 간의 간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명목, 서열, 등간 수준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측정하려는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절대값 0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절대 0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0이 0의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 수준의 숫자는 속성의 실제량과 같기 때문에 각 수치에 대해서 모든 사칙 현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된다. 그래서 연령, 몇 살인지, 1살, 2살, 3살, 4살 간격이 동일하죠. 키 마찬가지죠. 숫자로. 몸무게도 쭉쭉쭉 숫자로 동일하게 나갈 수 있죠. 소득도 몇 배 많다, 몇 배 많다,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비율 수준인 거. 그리고 또 적다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소득이 0으로 측정됐어. 그러면 수입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잖아요. 0이니까 1만원, 2만원의 차이는 100만원, 101만원의 차이하고 같죠. 왜? 0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비율 수준은 그 비율 수준으로 얻어진 측정값이라는 것은 결국 연구 대상의 구분과 분류, 그 다음에 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차이의 비교와 또 비율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 비율 수준이. 그래서 비율 수준은 가장 많은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명목, 서열, 등간 수준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 수준이 제일 높기 때문에 비율 수준은
등간 수준으로 바꿀 수도 있고 서열 수준으로 바꿀 수 있고 명목 수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등간 수준은 서열 수준하고 명목 수준을 바꿀 수 있는데 비율 수준은 못 간다는 거죠. 왜? 더 높은 단계니까. 서열 수준 같은 경우에는 명목 수준은 갈 수 있는데 등간하고 비율은 안 되는 거죠. 왜? 더 위에 높은 단계에 있는 거니까. 이처럼 이 비율 수준은 절대적인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척도의 수치가 부여가 가능해. 그래서 절대량 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기능이 조작적이 다 가능하고 수학, 연산식, 뭐 통계학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비율 수준이다. 비율 수준은 되게 많아요. 얘가 뭐 장애인, 고용, 율로 끝나는 건 다 비율이야. 비율이니까 장애인 고용률, 학교 중퇴율, 사망률, 이혼율, 취업률, 시청률, 투표율, 범죄율, 증가율 이런 게 다 이제 비율 수준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월 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소득에 대한 거 정확하죠. 영원이니까 수입, 뭐 거주 기간, 가격 얼마입니까? 영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근무 연수, 뭐 결혼 기간, 뭐 등등 뭐 최저 생계비, 최저 임금, 뭐 보수 교육 시간, 뭐 이런 거 등등이 다 그냥 비율 수준에. 그래서 비율 수준이 굉장히 높은 단위죠. 자, 이것으로 5주차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